이번 회에서는 러우 전쟁의 결과와 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사실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자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현재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러시아와 대리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 친러시아 신생 독립국들을 내세워서 대리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죠. 러시아와 나토 연합은 오래전부터 서로 암암리에 전쟁 대비를 해왔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돈바스 지역에서 2014년부터 내전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나토 회원국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러시아만큼 준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토 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저마다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식량과 에너지 자원에 기대고 있는 국가들은 비교적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전쟁 준비에 소극적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를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전쟁 준비에 아주 적극적이었을 것이죠. 그렇지만 다들 러시아의 국력을 과소평가하고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경고들을 허풍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생각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푸틴의 경고대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국가들에게 미국의 최첨단 무기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러시아를 심하게 제재를 하면은 러시아가 손을 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비해 러시아는 그동안 철저히 전쟁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토 연합국가 우크라이나가 현재 자금, 무기, 인력난을 겪고 있죠. 여기에 비해서 러시아는 아직까지 무기와 자금, 인적 자원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나토 연합국과는 달리 전쟁을 치르더라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라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식량과 에너지 자원의 자급저죽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지하자원 매장량의 15%를 차지하며 이 중 5%만 개발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자원의 개발 잠재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서방의 제재가 잘 먹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과 무기 수준이 서방에서 생각하는 만큼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무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방을 앞서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모든 폭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은 진공폭탄입니다. 이 폭탄은 핵무기에 필적하는 성능과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송기나 대형 폭격기에서 투하되면 지상 3m 위에서 폭발하여 폭발 지점으로부터 직형 500m 이내의 지역을 순식간에 무산소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무기는 아직 러우 전쟁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지만 서방이 만약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로 발사하게 되면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현재 전쟁터에서 사용되어 크게 위력을 떨치고 있는 러시아의 무기 중에는 활공 폭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라인드 범브라고 말을 하죠.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재래식 폭탄에 자체 내비게이션과 날개를 달아서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대 1500kg에 달하는 폭발물을 싣고도 비행거리가 60km를 넘는다고 합니다. 폭발을 하게 되면 지상에 너비 20m, 깊이 6m에 달하는 구멍을 남길 정도의 위력이 있어서 대형 불가 무기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3000kg짜리 폭탄인 FAB 3000도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이 러시아의 자체 기술과 자원, 인력으로 생산되어 전쟁터에서 무진장 사용되고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는 핵폭탄까지 날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식량 문제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자급자족을 넘어 지금은 세계 최대의 식량 수출 국가입니다. 소련 시절에 식량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것은 아주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죠. 러시아는 경고대로 2022년 우크라이나의 나토의 가입과 EU 가입 추진을 빌미로 우크라이나로 직접 쳐들어갔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니 만에 하나 이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비롯한 각 여러 도시로 무서운 속도로 진격하였지만 터키의 중재로 인해 진격을 멈췄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하자 돈바스 이외의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를 했죠. 하지만 영국이 이 합의에 개입하여 우크라이나에게 합의를 깨고 러시아와 전쟁을 계속하도록 종용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겠죠.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서방의 도움으로 이기게 되면 크리미아 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되찾을 수 있으니 한번 모험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외국으로 피난을 떠나고 전쟁으로 사망하고 하여서 원래 4천만 명이 넘었던 인구가 현재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이미 죽어나갔죠. 경제도 파탄이 나서 국가 신용 등급이 도산 직전의 상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들 월급도 제때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다 식수, 전력, 식량 문제가 심각하여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없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국민들도 해외로 떠나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떠나버린 국민들이 해외에 정착하게 되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돌아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EU 각 나라가 줄어드는 인구를 우크라이나에 이민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이민을 우대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들과 같은 백인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쟁 후에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최빈국, 최약소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언제 다시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해외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올 리가 만무하죠.
오히려 남아있는 가족과 친척들까지 데려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력 부족으로 인하여 난방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국민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토를 양보하고 전쟁을 마무리하자는 여론이 이미 절반 가까이 도달해 있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이러한 추세가 더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임기가 끝난 젤렌스키 대통령을 대신할 새로운 대통령을 뽑자고 하는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만약 친러시아계 대통령이 나와서 전쟁을 종식시키게 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 대표들을 스위스로 초청하여 평화 협상을 하기 위한 판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 본토를 기습적으로 침공하였고 유럽과 미국에게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프지 않으면 평화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또한 이로 인해서 나토 연합군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로서는 다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군대만으로는 승산이 없지만 나토가 참전하게 되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토도 옛날과는 달리 현재 에너지와 식량 가격 폭등으로 인해 심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중동에서도 변수가 생겼고 유럽 자체의 정치적인 지형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여론이 처음에는 강경론이다가 지금은 전쟁에 대한 신중론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 국가들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헝가리와 터키가 여기에 찬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나토 연합국 회원이지만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 각 나라의 계산법이 다 틀리죠. 미국은 러시아 하나만 두고 보면 사실 큰 위협이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유럽이 연합을 하거나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을 하게 되면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유럽, 중국을 서로 다투게 만들어서 대립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여 먼저 유럽과 러시아 사이를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유럽과 러시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러시아와의 전쟁에 소극적이고 러시아도 확전을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난감해하고 조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여기에 비해 러시아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전선에서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초기와는 달리 지금은 평화회담에 소극적입니다. 평화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첫째,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동부지역 4개 주와 러시아 본토에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완전히 철수를 해야 하고 둘째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셋째로 자체 군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놓았죠. 우크라이나와 나토 국가들은 즉각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러시아의 조건을 일축했습니다. 러시아가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상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밀어 본 것으로 추측됩니다. 러시아는 영토를 차지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미트그라인드라고 불리는 병력 소모전을 계속하면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몰아가고자 하는 것도 목적인 듯합니다. 이 소모전에서 양국의 사상자는 러시아인이 1명일 때 우크라이나인이 5명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것보다 폭탄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러시아가 포격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군인 수가 부족한데 최근에는 병력 기피 문제까지 심각하여 병력 보충에 큰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 러시아는 아직 동원령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병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러시아는 거의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 정권이 겁을 내는 것은 적군이 아니라 국민들의 반전쟁 정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령도 내리지 않았고 경제적인 보상을 통한 지원병만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깊숙한 곳을 타격하게 되면 러시아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 회의론이 일어나게 되고 가능성은 낮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러시아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 연합국들에게 강경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 러시아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키예프를 완전히 녹여버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 동맹국들은 자동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푸틴도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제조한 미사일을 러시아로 발사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생각하라고 확실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내 깊은 곳으로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쟁 상황을 현저하게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미 러시아는 중요한 군사 시설들을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는 지역으로 옮긴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나토가 자제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나토가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나토의 레드라인도 마음대로 넘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러시아도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핵전쟁을 말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미국의 인공위성을 폭파하는 우주전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각 나라에 퍼져 있는 미국 반대 세력들에게 최신 무기를 제공하여 미군의 주둔지를 공격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토 연합은 러시아의 이런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자신들이 결정을 하지 않고 9월 말로 예정된 유엔 회의에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허용할지 말지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현재의 전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